3년이 걸렸죠. 하락에 대한 패닉을 벗어나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몰라, 이름이 잃는 거고, 몰라, 그냥 가, 묻지 마, 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시장이지, 일반 분들은요, 언제 들어가냐면 그러면 내가 좀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전략이 제일 베스트한 전략이 될까요? 투자라는 게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데,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 1주택이냐 예. 무주택이냐 다 투자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자금에 따라서 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굳이 주택수는 늘리지는 말자. 어차피 그 세율이 너무 높지 않아요? 취득 세율이? 높죠. 예. 취득 세율도 높고 아직 그거 안 바뀌었잖아요. 예. 안 바뀌었고 법도 안 바뀌었고 양도세, 물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택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죠. 5개 가지고 있는데 보유 가치를 좀 따져봐야겠죠. 10년 후, 5년 후를 내가 보유했을 때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를 판단한 다음에 저는 지금이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좀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짜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막 오를 때는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팔고 나면 또 올라 버리는데 팔지도 못하고 팔고 사려고 하면 또 올라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니까 차라리 5개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3, 4, 5번은 마음에 안 들었어 하면 정리를 하고 뭐 괜찮은 걸 한 개를 더 사든지 3주택으로 가든지 똘똘한 3주택으로 가든 이런 전략들이 나름대로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보자. 아파트는 사실 좀 쉽잖아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땅, 건물, 입지 모든 걸 다 분석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유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주택자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데 1주택자들 중에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살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하는 게 네. 몰라요. 미래는 몰라.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W로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W. 이중바닥. 그래서 이제 1차는 끝났고요. 예. 1차 하락은 끝났고 이제 거의 회복 단계에 들어갔고 저는 2차가 언제 오느냐가 저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2009년을 많이 돌아보거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네. 2009년도.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게 저는 많이 느껴져요. 그럼 2009년도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느냐? 2009년, 2010년, 2011년 집값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소형 아파트들 그렇죠. 소형 좀 오르고 예. 한강 르네상스 하던 예.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예. 좀 올랐고 그때는 왜 또 소형이 올랐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대형 평수가 트렌드였어요. 버블 세븐 중대형 아파트를 사야 돼. 버블 세븐. 똘똘한 한 채는 그때는 대형이었어요. 맞아요. 예. 큰 평수로 사요. 그래서 소형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형이 올랐던 거고 그거는 이제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이 좋게 말하면 보합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죠. 그러다가 2012년에 한 번 더 두들겨 맞죠. 네. 그때 MB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DTI가 중요한 변수였어요. 집값 잡는 호랑이가 DTI였어요. DTI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잡힐 때가 됐는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조정될 때가 됐는데 DTI 규제가 내놓으니까 집값이 잡혔어.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DTI가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집값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해석하기에 울고 싶은데 그냥 뺨 때린 거거든. 울 때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변수가 되는데 2009년도도 2012년도 떨어졌던 게 MB 정부 때 한시적으로 DTI를 집값이 좀 안 좋으면은요. 떨어지면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구매 능력을 좀 개선시켜주면 수요자들이 들어오죠. 집값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MB가 한시적으로 끝내. 다시 DTI 적용해요. 원복. 그럼 또 살짝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그럼 또 DTI 한시적으로 풀어줘요. 또 올라. 그러면 또 한시적 또 끝나. 연장 안 시켜줘. 또 떨어져.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진통제만 투여했네요. 네, 2009년, 10년, 11년이 계속 진통제만 투입을 해요. 올랐다 내렸다. 2021년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또 왔어. DTI 이제 한시적으로 풀어줬어요. 예. 한시적 완화를 해줬는데 그 마감일이 2021년 3월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월까지 기억하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11년 3월. 2011년, 예. 2011년 3월이었어요. 예.
왜 3월을 기억하냐면 저도 그때 충격이었거든. 왜? 그때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으니까 연장을 해주겠지. DTI 완화를 연장해주겠지. DTI 하면 안 돼.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기자들 전화 오면 그 당시도 아유 DTI 그 완화 연장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발표를 또 했는데 안 해줘. 와. DTI를 적용해 준대요. 이게 뭐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점이 중요해요. 예. 2011년 시점이 2009년도부터 11, 한 2년 정도 마음고생을 했어요, 집주인들이. 2년이 아니지. 2008년부터 생각하면 3년 정도 마음고생했잖아요. 떨어지는 1차 하락도 경험했고, 오를만 하면은 또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나 진짜 힘든데. 우리 6개월, 1년은 무조건 버티거든요. 옛날 뭐 보릿고개 같은 경우도 보릿고개 생기면 뭐 있는 거 까먹고 이렇게 살았을 거잖아요. 그쵸. 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간단 말이에요. 2011년 정도 되니까 저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이거 진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부부싸움도 막 많이 일어나고 배우자하고 막 집집마다 다 부부싸움해.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뭐 왜? 대출이자 계속 나가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펑펑펑펑 나고 이거 집값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 2012년, 13년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알면 희망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네. 이거는 희망도 이제 못 찾겠어. 내가 3년 너무 지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딱 생기니까 DTI 적용 딱 나오더라고요. 못 버티겠는데. 사형 선고 터진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짜증 나는데 저만 짜증 난 게 아니죠. 전국에 있는 집주인들이 아마 다 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절망하는 거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012년도 쭉쭉쭉 2013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저는 강남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번은 안 떨어졌지만 이때는 2차 하락 때는 강남이 떨어져요. 버티니까. 버티다가 떨어지는데 개포주공이 제가 앞서서 이제 퍼스티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파트가 그때는 5층짜리 아파트였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34평 배정받는 물건이 한 10억, 11억 정도 했어요. 저렴하진 않았지. 그때 돈 가치를 따져보면. 그게 2010년 정도에. 2011년 요거 딱 터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빠지더라고요. 쭉 빠져. 한 8억까지 빠졌나? 8억 2천까지 빠지다가 DTI 완화 안 해주고 충격 먹으니까 이게 2012년에는 얼마까지 빠졌냐면 5억 7천까지 빠졌어. 10억, 11억짜리가 5억 7천까지 빠지니까 반토막 났죠.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더라고. 믿었던 강남이. 아니, 주식도 그 정도 떨어지면 진짜 패닉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완전 쇼크잖아요. 그것도 처음 1차 하락 때 오는 건 네. 그래도 견딜만 했다. 뭔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은 버텨보는데 이거는 체력이 바닥인데 거의 권투 경기를 생각해보면 11라운드까지 이제 체력이 글로기 상태예요. 진짜 못 버틸 것 같은데 카운터 펀치 맞은 거야. 이번에도 보면 1차는 그래도 그 예전의 유동성으로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버티는 뭐 했는데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야 뭐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운 거지. 이 정도 대출이자 가지고 누가 집을 팔어 라고 하는데 잽잽 맞고 카운터 펀치 맞고 11라운드까지 왔는데 상대방이 카운터 펀치를 날렸는데 그걸 맞은 거죠. 다운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증시도 11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죠. 유럽 사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양도세 5년간 면제해주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거래량은 늘어나요. 2013년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요. 예.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거 나왔었고 양도세 면제해 줄 테니까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저는 3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2009년, 2010년, 2010년, 2011년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버텼는데 이제 3년 넘어가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기억은 좀 없어지고 하락에 대한 또는 이 보합, 이 공포에 대한 이게 누적이 됐잖아요. 3년 넘어가니까 이제 상승은 진짜 끝났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201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래량 늘어나요. 실제로 강남 거래량 늘어났어요. 조금 올랐어. 1억인가 올랐어. 2014년도는 조금 더 올랐어요. 서울 사람들은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냐면 2015년 넘어가가지고 3년이 걸렸네요. 3년이 걸렸다. 하락에 대한 패닉을 벗어나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 14년에 누가 샀느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로 들어와요. 그때 좀 돈 좀 벌었던 분들이 지방에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 부산, 창원, 대구는 예. 서울은 패닉이었는데 지방은 올랐어요. 그때 예전에 대구 쪽 투자자들이 진짜 맞아요. 많이 휘저어 다녔었어요. 예. 예. 총알이 준비가 돼. 예.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주니까 이제 한마디로 원정 투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가 만났어. 유명한 그때 부산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냐고. 예. 두렵지 않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저는 속으로 그랬죠. 아, 니들이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라고 했는데 시점으로 보면 걔들이 맞았던 거죠. 서울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양도세 면제를 카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마지막 카드가 나왔거든요. 바닥을 이제 지나가는 거야. 이제 바닥 지나가는 중이었단 말이야. 그분들이 맞았지. 그래서 그분들이 했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는데 생각을 해보라고 하더라, 저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고 중심이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수도잖아요, 서울. 서울이 여기서 무너져서 회복을 못한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간다. 부산, 대구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끝나면 우리 다 끝나요. 서울 안 끝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두렵지. 주식으로 치면 동학개미 운동 때랑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시기가 두 번째 얘기도 저는 기억이 남는데 이제 그분이 젊은 분이에요. 나중에 자기 자녀가 커서 공부 혹시라도 잘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면 집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서울에 집 하나 사는 걸 왜 두려워하지?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규제도 풀렸고 서울에 집 사는 게 왜 두렵지? 안 오르면은 뭐 부산도 끝났는 거 아니야? 사실 맞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투자 수익을 잘 올렸죠. 굉장히 공격적이었구나. 공격적이에요. 예.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락에 대한 공포가 없었고 서울 분들한테 또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야 너. 내 주변은 지금 다 벌벌 떠는데 이러죠. 너 정신 못 차렸구나. 저한테 그러죠. 너 정신 못 차렸구나. 떨어지는 거 봤잖아. 너가 봐놓고 또 그런 소리를 하냐. 2015년, 16년 넘어가니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시사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 아파트는 심리니까. 그러면 지금 또 작년 일단 2022년 안 좋았잖아요. 네. 상반기는 보합, 하반기는 하락. 이번 2023년 상반기도 회복을 하다가 지금 약간 꺾인 상태. 그렇다면 1년 반 정도 됐죠. 그럼 저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큰 재미를 못 볼 것 같아. 저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죠. 네. 특히 경쟁력이 있는 서울이나 희소가 뭐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들은 오르겠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하겠죠. 오르는데 시점을 본다면 한 2년? 길면 3년 정도는 큰 재미 못 볼 수도 있겠구나. 2차 하락 올 수도 있겠구나. 2차 하락이 오면 안 떨어졌던 핵심 지역들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저수지 이론 보면 외곽부터 중심지는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중심지가 먼저 오르잖아요. 강남이 좋은 게 뭐냐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늦게 떨어지는 거고요. 대처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먼저 올라요. 길게. 오르는 폭은 비슷해요. 인천이나 강남이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좌표 딱 찍고 상승 보면 인천이나 서울이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과정이 다르죠. 서울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랐고 인천은 안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가니 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는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 좀 빨리 오르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투자자 말씀하셨잖아요. 무주택이나 1주택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팔고 저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투자하라고 하는 걸 제가 반대한다고 했는 이유가 이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2년, 3년 후에 무조건 오른다라는 100%가 어딨냐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3년이 4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엄청나 어려운 일이다. 렌탈 관리가 이거는 진짜 투자를 엄청 잘하는 분들도 어려운데 저는 왜 제가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 회피 성향의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돈을 조금이라도 잃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타이밍을 보다가 저점에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90% 이상 실패라고 보거든요. 그럴 바에는 가지고 가셔라. 근데 이게 지금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한 교훈인 게 진짜 해고 싶은 말이 지금 다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바닥에서 잡겠다는데 절대 그때 손 안 나갑니다. 그때 손 나가는 거는요 두 부류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부류야. 하나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야수. 뭔지 된장인지도 몰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얻어 걸린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 몰라 이름이 잃는 거고 몰라 그냥 가 묻지 마 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시장이지 일반 분들은요 언제 들어가냐면 2012년 13년도 부산 분들은 부산 장이 좋았기 때문에 패닉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가장 잘 들어가신 분들은 서울 분들이 2015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15년, 16년 들어가는 게 정상이야.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1주택은 보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도 하고 떨어지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안 팔면 되잖아요. 저는 그러게요. 떨어지면 내가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의 장점이에요. 살면 되고 안 팔면 되잖아. 돈이란 건 내 주머니 들어와야 돈이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 주식 그 뭐 몇 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내 돈이냐고. 그쪽 돈이지. 그쵸. 부동산도 마찬가지지. 자산이 맞는 거지. 내 자본이 내 주머니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팔면 되거든요. 예. 잘 살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니까 자금에 문제가 없다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 나는 네가 2년 3년 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4년 5년 볼게. 5년 후는 올라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가셔라. 제발 팔고 현금 가져가지 마라. 네. 현금 입금하는 순간 이제 헬이 시작됩니다.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힘들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 왜? 통장에 5억 10억이라는 돈이 꽂혀 있잖아요. 네. 그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끊임없는 고민이에요. 자꾸 쓰고 싶거든요. 뭘 사야 된다. 압박 또 일도 생겨. 막 네. 돈 생길 일도 생기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차라리 제일 좋은 건 묻어두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상에 충실하는 거죠. 저는 1주택자들한테는 그 방법을 추천하고 파는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냐면 갈아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마음에 좀 안 들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집은 1억 떨어졌는데 내가 원래 갈아타려고 했던 우리 동네 좀 괜찮은 아파트가 걔는 2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팔고 그걸 사시는 게 맞죠. 그럴 때 팔고 사셔야 돼. 근데 팔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팔고 그 집을 사거나 두 번째 경우는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월 소득이 줄어들거나 네.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살아야 되니까 뭔가 그런 절박한 사유가 있을 때는 팔고 아니 내가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 쥐고 있으면 뭐 하냐고. 내 건강이 우선이지. 그런 경우 아니면 저는 가급적이면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 분명히 팔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그럴 거야. 애가 뭐 유학 간다 그런다든지 뭐 돈 들어갈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